어떻게 보면 박정희식의 국가주의라는 게 그거는 대기업을 집중해서 키우고 어떻게 보면 사회정책도 거기다 다 집중을 해주고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된 거 아닌가. 복지의 문제에서 가족 중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개인 중심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애증의 관계잖아요. 애증. 지금 청년들도 제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을 부양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구조로. 안녕하세요. 랩 2050TV입니다.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이라고 하는 묵직한 주제를 가진 책을 놓고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한국 복지국가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진적 선별주의, 저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지 시스템의 진일보한 전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윤 교수님은 그 수출 중심, 성장 체제의 전환, 이 부분이 우리 전체의 산업 구조의 재구조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을 하셨죠.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풀어갈까요? 정치, 경제와 복지는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지를 계속 펴오셨는데요. 연관해서 좀 설명을 좀 알려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97년 IMF가 우리에게 위기였지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던 힘은 97년 IMF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가 중간소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의 핵심이 글로벌 기업, 우리가 저도 이름만 대도 잘 아는 한국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힘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그것을 과연 복지로 막을 수 있느냐? 복지 지출로. 그러니까 대기업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출하는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주치나 복지주치로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일정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은 증가했는데 우리 이원재 대표님이 한겨레에 글도 쓰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증가하는데 처분가능 소득은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를 지출을 확대하고 그것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경제나 성장체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 지출을 통해서 일정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거죠. 문재인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럼 그것이 지속 가능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되겠느냐. 시장에서는 불평등이 계속 증가하는데 더 심화되는데 그거를 복지를 통해서 막으려면 세금도 계속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수출 중심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건 주로 제조업 상품입니다. 제조업 상품은 최첨단 상품이건 아니면 고퀄리티의 고품질의 상품이건 다 뭐냐면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임금과 세금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통제할 수밖에 없고 적정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세금도 적정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만들어낸 부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부를 복지로 전환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재의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국은 문제의 원인이 생산에 있었다면 그 생산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60년대부터 그다음 90년대 이후에 우리의 성장을 이끌었던 건 그건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중심된 성장 구조를 바꾸자 그거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산업화와 선진국에 대한 힘들을 바꾸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해왔던 그 방식을 바꾸자 그러는데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을 해도
제의 딜레마는 고민은 거기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맞다고 치자. 그럼 그거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길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대기업의 어떤 수출 주도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 증세는 불가능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세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 부분에서 한 발짝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일단 정리가 되는데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솔루션을 좀 생각해 보신다거나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가설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유 교수님 진단. 저는 예전부터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탁 정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포타이거즈라는 그 유명한 논문이었나요? 칼럼이었나요? 폴 크루그만이 얘기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윤 교수님 생각에 제가 거의 100% 공감하는 이 면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기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1997년 IMF 구제 금융 전에 90년대 초중반 정도에 네 마리 호랑이에 대한 논의가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네 개의 이 국가 내지는 국가에 준하는 곳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역동적이다. 여기 주목해야 된다 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막 들끓었었는데 그 다음에 왔던 경로를 보면 그때 참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 내에서의 논의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그런데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우리는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약하다. 대만 훨씬 탄탄하다.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조금 규모가 작고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체제를 좀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부분은 맞아요. 대만 시민들이 훨씬 행복한 걸로 나옵니다. 조사해보면. 그리고 소득 평등도도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도 되게 신뢰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마리 호랑이 중에서 가장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전략이 연관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삼성이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고 이들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잖아요. 물론 한국에 가져오는 거 별로 없다고 쳐도 수출하고 뭐 외국에 많이 투자하고 외국에 공장이 짓고 그렇지만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동시에 우리 국가 위상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확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전략이었던 거죠. 반면에 대만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죠. 그런 면에서는. 싱가포르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그래도 찾았어요. 금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다른 성격은 다르지만 자기네 규모에 맞는 굉장히 유연하게 국제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성공을 했고 홍콩은 또 그러지 못하고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만처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대만 같은 국제 정치에서의 위치에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박정희식의 국가주의란 게 결국은 쭉 이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는 대기업을 집중해서 키우고 어떻게 보면 사회정책도 거기다 다 집중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된 거 아닌가. 물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일단은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논쟁적이죠. 이건 굉장히 논쟁적이죠.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저도 받아들여지고요. 우리는 지금 복지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를 큰 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문제로 전체 이제 수출 주도 대기업 중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가 아닌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문제임을 교수님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 대표님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우리의 그런 국가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성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전 편에서 논의한 대로 차상위 계층의 희생을 계속 볼모로 우리가 계속 성장을 이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걸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과거대로 개발 복지 시대로 돌아가서 대기업이 많은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까? 아니면 뭔가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각자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어려운 문제니까 넘어가시죠.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그렇죠. 어려운 문제 반드시 이제 대안을 내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스마일 커브라고 예전에 에이서 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의 안 쓰지만 한동안 제가 많이 대학 썼던 다닐 것 때 같아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만 기업이요. 근데 에이서 컴퓨터의 사장이 CEO가 당시 스마일 커브라는 걸 얘기했는데 커브가 스마일이 이렇게 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조입니다. 가운데가. 그 양쪽이 이제 R&D라든지 다이나믹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생산자 서비스죠. R&D라든지 로지스틱, 물류라든지 AS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제품 기획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약간 평평하게. 70년대. 그러니까 제조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국내 부가가치들을 충분히 많이 창출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90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가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양 옆에 이 꼬리는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즉 다이나믹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집중되고 제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나 한국의 대기업들의 핵심 역량은 제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조 역량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치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를 뽑아내서 그걸 통해서 국내의 복지나 예를 들면 분배나 보다 더 나은 사를 위해서 이렇게 환류시킬 수 있겠느냐. 전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웨덴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보면 70년대까지는 독일처럼 고품질 제조업이었습니다. 스웨덴도 볼보라든지 샤브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아시는 것처럼 말매의 눈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1달러에 이제 현대중공업에 판 그 골리아 크레인은. 그런데 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무리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지만 벤츠를 만들어도 우리가 벤츠를 타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배안적 값싼 자동차를 타고도 동일한 효용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는 거죠. 대체제가 있는 상품은 항상 가격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 스웨덴이 산업을 전환시키는. 왜 전환하느냐? 그때 이제 뭐냐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놓고 60년대, 70년대를 경과하면서 공공 부분에서 엄청난 고용을 늘렸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부가가치를 생산 부분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죠. 물론 사회 서비스나 복지가 혁신적 인력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노동자를 얘기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에서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었어요. 스웨덴도. 그럼 이 제조업을 고수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제조업을 고수한 독일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비정규직화나 아니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제조업을 버리고 산업 구조를 다이나믹 서비스와 첨단 산업으로 바꿉니다. 그게 ICT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하고 생산자 서비스, 그러니까 물류,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로지스틱, 제품 디자인, 기획, AS 이런 거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첨단 상품은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국내에서 광범위한 그 공적 부분의 고용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해냅니다. 이걸 선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의 고민은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신들이 전후에 만들었던 그 보편적 복지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선 부가가치 창출이 필연적이었고 그 창출이 산업구조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산업구조는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스웨덴의 선택은 최첨단 산업과 다이나믹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것이 근데 거기서 요구하는 인적 자본이 양질의 인적 자본이었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양질의 사회 서비스가 그 인적 자원을 충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이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흥미롭습니다. 겁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갈 거냐? 그럼 저는 지금처럼 이중구조화 문제나 중증적 이중구조화라고 얘기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이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부가가치나 그 부를 취약계층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의 최선이다. 선별적 복지국가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냐? 우리가 생산체제를 바꾸지 못했대. 그럼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산업과 다이나믹 서비스로 바꾼다면 거기에 요구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양질의 노동력은 보편적인 양질의 사회 서비스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정치적 결정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이 우리 경제학자가 계시는데 제가 풍어를 잠깐 해보면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요. 그거는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 막스경제학 다 마찬가지라고 판단돼요.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세금과 임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입장에 놓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의 경우를 보면 결국 임금을 높이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굉장히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최근의 문제를 비교하는데 왜 일본이 정치됐느냐라고 얘기할 때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기사도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핵심이 일본은 계속 임금을 묶어두고 가격 경쟁력을 취하니까 생산력이 발전이 더뎠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산력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구조를 바꾸게 되면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이윤을 환출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걸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 사회 서비스와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를 하기 위한 비용 구조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다면 우리 사회의 기업들은 그 구조에 생존해내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에 더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국가의 산업 정책이 결합한다면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생산의 복지를 규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 구조를 정치적으로 바꿔서 비용 구조를 바꿔내면 그것이 생산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60년대, 70년대에 스웨덴이 걸어왔던 길도 그와 유사한 길들이 아닌가. 또 예를 들면 연대임금 정책, 렌 마이든의 모델인가요? 네. 그것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한국적 버전으로 고민할 수는 없는가. 즉 복지를 통해서 생산을 바꾸는 이런 상상들을 해봅니다. 이거를 랩 2050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프로젝트로 물론 이제 어떤 새로운 GDP 이런 것도 좋은데 생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좀 개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해보고 거기에 대한 외국의 사례도 발굴해보고 그걸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논의한다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고지점에 대해서 이현 대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리고 뭐 고품질의 사업 서비스 직접 대기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통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대기업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 협력업체, 제하청이 안에 들어있는 중소기업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문제를 가불관계로 주로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 덩어리는 그냥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어떤 생산을 보조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직접 어딘가에 판매를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인적 자원이 몰릴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 사회보장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보장제도가 뭐 사회보장제도와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 대기업을 들어가거나 공기업을 들어가야만 내가 안심하고 노후까지 잘 살 수가 있는데 약간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지금의 전반적인 경제 재생산 구조 시스템을 다 일컬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 선호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경제구조 변화에 걸맞지 않는 조응하지 그렇죠. 못하는 그런 사회보장 구조가 네. 문제다 이렇게 네네 지적하시는 그게 거죠.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이후에 복지를 강화하는데 이해했습니다. 국민연금과 뭐 고용보험 중심으로 강화를 하게 된 그게 지금까지 낳은 여러 가지 결과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제 중요하다고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본소득제가 뭐 정말 그렇게 순수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로 도입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소속이나 일의 종류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본적인 선 이게 보장된 기본소득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세 번째 파트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논쟁적인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다 시청자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네. 지금 처방이랄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리하게 말씀 다 부드럽게 하시지만 매우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남겨두고 우리가 그 다음 주를 위해서 일단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교수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복지를 통해서 소득이나 기본적인 어떤 이런 복지를 창출하는 그런 생산구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접근 자체는 그런 관점에서는 틀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어제 이현재 대표님이 좋은 글을 쓰셨죠.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서 또 사회적인 파장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평가하고 냉정하게 좀 옥석을 가려서 잘한 점은 잘한 점,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을 분명히 가려서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지점만 일단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에서 또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복지의 문제에서 가족 중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개인 중심으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 좀 맥락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먼저? 가족이 굉장히 진짜 애증의 관계잖아요. 애증.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족에 대한 신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은 모두가 예를 들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모든 걸 용인해주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도 가족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왜 그럴까? 예를 들면 우리 세대 같은 경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책임들. 또 지금 청년들도 제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을 부양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구조가. 근데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에게 대한 경제적 부담의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명절 때면 굉장히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그치, 명절 때 만나면 서로 섭섭했던 것 이게 다 이제 경제적 문제 이런 문제에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정서적으로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북유럽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복지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거기 노르딕 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식 사랑이라고도 얘기하고 노르딕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같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독립적 개인이고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족에 있든 가족에 있지 않든 간에 사회보장제도가 그 사람이 가족이 있건 없건 어떤 가족에 속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독립적 개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주의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도 가족의 유대가 서구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OECD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돌보는지,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얼마나 식사를 자주 하는지 이걸 측정한 게 있는데 한국 꼴찌입니다. 거의. 그건 좀 충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위에 위치하는 게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가장 가족 관계가 좋아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 가족과 가족이 아닌 걸 떠나서 모든 인간은 다 독립적으로 동등할 때 비로소 평등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지국가가 뭐냐? 모든 개인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계속 가족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복지의 상상력을 생각한다면 그 가족의 굴러를 벗어 던지자.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독립된 시민으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자. 그렇게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소득이 개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조금 보탤 말씀 없이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 꼭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첨예하게 갈린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주 아니, 100%. 전 비판적 지지자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아주 100% 네, 하셨습니다. 근데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적인 개인화하고는 다른 얘기죠. 아, 그럼요. 네. 네. 신자유주의 개인은 개인이 시장에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건데 그것과는 다르죠. 모든 시민은 독립적 개인으로서 인간으로 타고난 보편적 권리를 향유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젠더적 의미에서 지금 이 부분은 매우 첨예하고 매우 뜨거운 중요하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명절만 되면은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이 부분 지금 사실 그 부분이 폭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젠더적 맥락에서 상당히 이 가족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족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가족 만나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요. 항상 좀 죄인이 됩니다. 요즘은. 특히 남자들은 항상 성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는 실질적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농촌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민기본소득도 조금 이제 논의하는데 참여했었는데 한 번은 무슨 이렇게 토론회하고 끝났는데 여성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농민기본소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게 가구에 지급하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부부가 같이 뼈 빠지게 해요. 사실은 내가 훨씬 더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일하는데 가장이라는 이유로 남자한테 그냥 몰아서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제도가 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그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족을 이상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 가족이 굉장히 힘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력 있고 책임 있고 의무감이 있는 가족. 부양 의무자라고 하는 부분도 또 그런 지금 거죠. 그러니까. 밀접하게 그렇죠. 연관이 되죠. 좋은 복지국가는 가족의 그 구속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좋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부양 국가의 보호를 돌봄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하고 사실 조금 다른 맥락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우리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그만두는데도 회사에서 잘린 것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총국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빚어지고 있는 사실 이런 식으로 제도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맥락에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책에서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자본과 노동을 얘기할 때 항상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얘기를 하는데 캐피탈과 프롤레타리아의 개념에서 이거 좀 발전해서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가 돼요.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고 이것이 나오고 대두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우리 이현주 대표님 훨씬 더 저보다 잘 설명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 신조어죠. 그 가이 스탠딩이라는 사람이 많이 썼는데 그 프롤레타리아트인데 굉장히 불안정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노동자 그러면은 자본가가 돈 투자해서 만든 공장에 출퇴근하면서 관리 감독 받으면서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랬는데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게 계속 바뀌고 그리고 관리 감독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는 언론에서 많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좀 많이 불러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의 이제 개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이다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든 그런 신조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뭐 배달원이라든지 뭐 또 디자이너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든지 외주받아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 다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 그럼요. 네, 충분히. 네. 그렇습니까? 맞고. 이게 플랫폼 자본주의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맺잖아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획 이코노미 등등의 얘기들이 다 연장선상에 있는데 사실 그 랩2050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 천착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 지점들을 이 프레카리아트의 어떤 수요랄까 어떤 이해관계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이들이 어떻게 보호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왜 그러면 새로운 계급을 정의하려고 할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와 생산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새로운 형태의 일, 뭐 이런 것들인데 왜 그걸 규정하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의 정체성을 둔다라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나 무상계급이나 이런 것들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사실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계급이나 프레카리아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출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계급으로 성장시켜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이슈인 거죠. 사실은 노동계급이 하늘에서 주어진 것 같지만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싸움과 정체성의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수백 년이 걸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사회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단일한 정체성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 노력. 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을 만들 때 노동조를 만들고 노동조에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축제하고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연대의식을 확인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것들이 어떤 산업구조가 변하고 새로운 분배체계를 만드는 주역이 되거나 이러기는 힘들 거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은 것 같고 그 프리카리아트를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 지점까지의 정치적 문제까지의 고민까지는 진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 말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사실은 이 프레카리아트는 개념이 나오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어떤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한 우리 사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과 상당 부분 오버랩되고 있는 그런 지점일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 시스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당장 대전환으로 가는 방향도 쉽지는 않은 것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든 보호받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시혜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권익이랄까 이런 것들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화가 또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좀 일부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 좋은 말씀이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트 정의를 생각해보면,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하는 사람인 거고,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프레카리아트도 그냥 말하자면 고용이라는 자산, 이렇게 계속 일종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고용, 그리고 뭐 법으로 보호받는 그걸 갖지 못한 생산자라는 뜻인 셈이라서 이게 어떤 뭐랄까 대응의 의미는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조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불명확하지만 이제 구성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사실 정당이 해야 될 몫인데 우리 정당들이 왜냐하면 노동자가 처음에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도 사실은 그 출발점이 아시는 것처럼 교양 독서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같이 책 읽고 논하고 감독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노동자들의 축제를 여는데 거기에 자영업자들이 잔뜩 모여요. 농구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기 스스로 노동자의 정체성은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넓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리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싸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의 과정과 의식적인 정치적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계급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그걸 규정하는 걸 떠나서 계속 정치적으로 정체성을 주고 제도하고 그들이 정치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떤 새로운 제도가 지금까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랩 2050은 2050년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상하셔야 되는 거죠. 매우 소중한 우리 의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주옥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에 지점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워낙 또 거대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이제 녹색 전환의 문제인데 사실 복지국가고는 딱 이게 그 문제인가라고 손이 좀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가에서 생태 전환, 녹색 전환은 왜 중요합니까? 이것도 제 전문 분야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코로나19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 이제 뭐 미래에 대한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고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사람들의 삶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으로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린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탄소 중심의 산업시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환할 수 있는지 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소득보장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나 새로운 것들을 너무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것이 가야 될 길이면 누구나 분명한데 그것에 가는 방식과 길은 국가와 사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한국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맞는 길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또한 서구적 담론과 서구적 기준을 우리의 지식인들이 적용하려고 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적 길, 한국의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연 우리에게 그런 길이 있나? 근데 예를 들면 탄소중립 2050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놓고 거기에 맞추는 방식 물론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길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서구의 사람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사람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여전히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논의를 할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은 뭐냐면 모든 인용과 대부분의 언급은 다 서구의 사람입니다. 서구의 학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학이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유용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아니죠. 물론 저는 보편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런 것에 대한 서구와 우리가 공통의 분모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양태는 특수한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보편성이 사례를 통해서 특수성으로 진화하는 건데
이것도 옛날에 80년대 대학에서 학생들 공부했던 그 변증법적 용어 뭐 이런 얘기에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방식의 어떤 사회과학자들과 사회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뼈 때리는 또 말씀 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거기서 보태실 말씀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녹색 전환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너무 굵직한 주제라서 많이 이거는 따로 또 떼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